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학자의 패널을 두 분 모시고 또 국민의힘, 요즘 국민의힘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이분들의 정책 지방분권 또 지방에 관련돼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이 대학자들과 함께 거론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또 우리 대학자들과 함께 어떤 것을 끌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지방자치 학회를 찍으면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받는 즉시 또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연석 발제자님,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본부의 공정법치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한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공정협치분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 정책 공약 개발이 있어가지고 넓게는 또 지방 행정을 포함해서 행정개혁부나 그다음에 사법 정책 이 관련해서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분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법 정책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셔가지고 후보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마 이 지방 분권, 지방 행정 개혁 이런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명확하게 공약으로 발표된 거는 또 뭐 전체적으로 발표된 건 없고 이제 조금씩 이제 언급된 부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패널로 정정화 저는 이제 23대 학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대 행정학과의 정정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병기 교수님 소개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지방자치학회 24대 회장을 역임했고요. 지금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정화 회장님 모시고 오늘 이렇게 이영애 또 우리 사회자님 모시고 특히 지금 유력 후보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윤석열 캠프에서 지방 분권 그다음에 균형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발제자께서 좀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근거로 이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질문을 주시면 답변하시고 또 그 답변을 좀 부족하시다 싶으면 더 이어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위원회 간사 최한식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원래 참석하기로 하셨던 저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일정을 지킬 수 없게 돼서 제가 위원장 대행으로 급히 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분과위원회는 이 주로 사법정책 관련 공약 개발을 담당하고 있지만 큰 범위에서는 행정개혁이나 분권화 제도 개선 등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캠프 차원에서 이번 학회 행사에서 공약 관련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회 측에 이미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저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 구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자리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저희 캠프 정책 입안 담당보다 더 이 지방자치에서 전문가분들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제가 이보다는 귀를 좀 더 크게 열어서 경청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거 국면에서 발표하는 공약들은 충분한 고심을 거쳐서 탄생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대중적인 지지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그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서 저희 후보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균형 발전입니다. 사실 지방자치에 관해서 그 이념적 취지나 정책적 지향성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 지방 재정, 지방의회 관련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역의 자율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발전 역량이 모여서 새로운 국가 발전, 즉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큰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균형 발전 달성을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모토 아래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그리고 중부권의 신산업 벨트를 구축, 그리고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그리고 2기 GTX 같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지역의 생존 기반과 관련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만으로 지방 분권을 통한 자치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물음은 남을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 자치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갖춰야 하는 물적 기반이 될 것이면은 틀림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저희 후보가 지난 12월 그 한국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에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참석하셨던 분들께서는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희 후보는 지역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정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출마 선언 이후 지금까지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약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발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지역 인재,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KBS 전국기자협회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비전 그리고 정책을 문의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후보는 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 거점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지역대학이 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연계성을 강화하면 이 과정에서 지역 인재들이 그 지역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대학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자면 그 인재들이 그 졸업 후 그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에 진출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는 지역에 좋은 기업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좋은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거나 또는 좋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런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그 지방 분권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균형 발전은 산업, 즉 기업이 없이는 지방도 없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의 거주 편의성, 환경이나 문화, 보건 등 여러 가지 생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의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공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를 대학 병원 수준으로 그 인력이나 장비, 운영 시스템 등 역량을 강화하자는 생각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입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그 수요가 있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중장기적 목표와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후보의 기본 입장은 되도록이면 기존의 법 체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다 보면 이 개헌 자체에 몰입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는 것이 제도적 측면도 있지만 구성원의 의지라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계층의 합의를 이루고 여기에서 나아가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헌법적 차원의 개혁 부분도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후보는 프랑스식 지방분권 모델을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 아래에서 그 지방분권을 이루어낸 모델이라는 점에서 영미계 지방분권보다는 우리나라에 더 적합하다 하는 생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왕의 개헌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 그 의회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양원제라는 것도 협상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은 수용적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재정의 분권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정량화하여 정하자는 논의가 있고 일부 정당에서 6대4 정도를 목표로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비세를 인상하거나 교부율을 상향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후보의 입장은 이러한 비율을 획일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당연히 지역 세수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율만 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균형의 해결을 위해 재정 보전 장치를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후보의 입장입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 기본적인 생각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높아졌고 보다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 친화적인 행정과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는 대선이나 총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지역에 이해관계 있는 정치인 그리고 지역 사업가들만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지방선거가 토착 비리와 연결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 그리고 제도의 개선, PR의 강화 그리고 지방행정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 보장 이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인 재원과 감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저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지방분권 관련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저희는 균형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선정해서 임기 중에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 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정책적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헌이나 입법과 같은 큰 이슈를 목표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변죽만 울리는 상황이 될 우려가 큽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소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 힘으로서 다수 정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 후보로서도 국가 운영 체계의 재구조화와 같은 거대 담론이 지역 개발 공약보다 언론의 관심을 끌고 그다음에 이슈화에 유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치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도토리 기재기식 공약만 있다는 비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되도록 오늘 제가 전문가로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 부족한 점을 헤아려 주시고 이후 토론 과정에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경청하고 정리해서 저희 후보께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제를 해 주셨지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더 그 준비하시고 있는 걸 근거로 질문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대선 후보를 정책 공약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미세한 부분의 공약보다도 가장 큰 틀에서 먼저 봐야 되는데 우선 제가 가장 눈여겨 들었던 말씀이 개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평소에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선이라는 큰 이 정치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만 논의가 가능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지방자치 전공자들이 보기에 지금 정부에서 지방 분권 강화를 하기 위한 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희들이 한 지 지금 한 30년이 됐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제약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조세 법률주의, 죄형 법정주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지방자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지방자치가 또 한 단계로 발전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계의 많은 그 전문가들도 지방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누차에 걸쳐서 주장하고 또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측의 지금 공약의 발표를 보면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여보세요? 예, 좋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개헌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먼저 지난 19대 대통령 이후에 처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당들 사이에도 개헌에 관한 공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봤습니다만은 결국 개헌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부분을 또 고치다 하다 보면 또 다른 여러 부분들의 또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적 요구가 큰 정도의 어떤 뒷받침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개헌 자체가 힘들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헌 작업에 자꾸 몰두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개혁이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을 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쟁으로 시간 끌기만 하다가 결국 이 다음 차기 정부에서도 5년 동안 아무리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개헌을 주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정당 간에 양정당 간에 그리고 양정당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여러 정당 사이에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이 지방 이 분권에 대해서 개헌이 필요할 정도의 어떤 의지가 있다. 이러면 저희로서도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학을 전공하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더 많은 설득을 하시던가 다시 변화를 좀 만들어내시던가 아니면 이걸 수용하시던가 이걸로 조금 더 논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지방 분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이게 이제 입법권이죠. 입법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저희들이 개헌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고 말씀을 그런 점에 드렸고요. 두 번째 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핵심은 재정 분권입니다. 그런데 재정 분권에 대해서도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7대3에서 6대4로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게 재정 부처에서 매우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재정 분권에 대해서도 보시면 비율을 획일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 재정 분권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학의 지금 또 하나에 대한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가 방금 발표하신 내용을 들으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지역 사업가들이 관심이 되어 여전히 토착비리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건 지방자치 현실에서 매우 부정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후보의 영향을 그대로 나타낸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 지방자치 전문가로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지방자치가 발달된 초기에 나왔던 내용이고 지금은 우리가 30년이라는 성년입니다. 일부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이고 전반적으로는 지방자치가 굉장히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데 후보께서 이 워딩을 후보께서 하시는 워딩인지 아니면 지방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워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발표자께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토착비리라는 용어가 지방자치와 같이 등장했다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학회의 입장에서는 매우 좀 혼란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용어의 선정이 조금 이제 불편하시다 그러면 그 부분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는 아직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방 재정을 들여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관심이라기보다는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거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꼭 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들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반적으로 나머지 주민들은 좀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지역 사업이라든지 지역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자세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런 표현들이 또 우리 박 기자님께서 오해하실 여지가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지방 재정은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 분권의 소극적인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 발전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 캠프에서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지역의 어떤 산업 기반이 되게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적 어떤 산업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재정권만 많이 가진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느냐. 물론 어떤 재정의 자주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라든지 재정을 충분히 스스로 이렇게 상출해낼 수 있는 어떤 재정 자주성을 강화하자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이지 재정 분권 자체를 소극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예를 들어서 사실상 어떤 시군구 지역의 전체적인 범위에서 재정 자주권이 강화된다 그러면 사실 이 재정 분권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 여기 강남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광천이라든지 이렇게 재정 자주도가 높은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재정 분권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이런 중앙의 이런 획일적인 기본 정책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재정 분권 반대는 아니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재정 분권을 좀 강화를 해서 어떤 기업들을 좀 지역에 좀 자유롭게 좀 유치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세수도 좀 정대시키고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뒷부 제가 마지막으로 네, 저희들이 제가 자치분권 쪽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우리 문병규 회장님께서는 균형 발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끝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어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 지방자치 핵심이 자주 재정 분권과 그리고 그 이 자치 입법권 문제인데 두 쪽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고, 뭐 아까 말씀하신 재정 분권 문제도 사실은 이게 부익부 빈익빈 문제, 이 세원의 그 불평등한 분포 문제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을 야비할 수 있는 이제는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은 우리가 저는 여러 가지 이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별개로 지방에 이게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건 좀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의 말은 이 자치법권 그리고 이 재정 분권 측면에서도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후보 캠프 입장에서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을 두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기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균형 발전이고요. 균형 발전은 말고 예. 예. 분권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재정 자립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정 분권, 지방 재정의 자주성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 재정 분권의 수단을 통해서 지방에서 어떤 규제를 좀 받지 않고 그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좀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방이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측면도 될 수 있을 거고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균형 발전 쪽을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그건 좀 포인트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말씀하신 거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특별히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는 뭔가 포인트로 내세울 그 과제가 없네요. 대개 보면 대선에서는 여든 야든 지역의 표를 의식해서 상당히 분권 쪽에 공약들을 많이 냅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집권 초기에는 재정 분권과 지방 자치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후반에 들어가면 이 자치 분권에 대해서 이 동력이 떨어지는 건 모든 역대 정부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모든 정부가 그랬어요. 근데 이번 우리 국민의힘이 역대 정부의 여야를 막론하고 이 자치분권 관련된 공약을 보면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관찰한 역대 대선의 후보들이 내세운 것과는 상당히 조금 낮은 강도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좋은 정책적 제언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일단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박 회장님께서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좋은 정책적 제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정책은 충분히 반영해서 제가 공약이라든지 이후에 이제 정책 과제로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방분권 이 관련 정책이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좀 많이 듣는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저 설명보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근데 아까 이제 발표하신 거에 근거로 말씀하신 건 대체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저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지방 분권 관련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써 오셨거든요. 아까 발표 내용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분권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본이 원칙이 있어야 그 다음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토론자들께서 어떤 내용을 좀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정화 토론자께서는 좀 제안을 거꾸로 한번 하시죠. 네. 네, 그럼 먼저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다음 것이 넘어가려면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럼 저는 균형 발전, 사실은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사실은 균형 발전에 대해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싶긴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균형 발전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도 지금 방금 우리 정정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발전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 캠프 쪽에서 균형 발전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지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지방 분권을 하지 않고 균형 발전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균형 발전을 말씀하시면서 주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물적 기반,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미래 산업 육성, 신산업벨트 구축, 신공항 등의 교통망 확충, 해양 육성, 글로벌 항만 육성, 뭐 동서 교통망 쭉 전부 다 인프라입니다. 이런 물적 기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께서 지난 12월에 지역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되었다라고 시상식에서 언급하신 부분을 다시 이렇게 상기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역 청년을 위한 지역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상충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학회 역대 회장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을 활성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됐으면 벌써 역대 정권에서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발표하신 말씀처럼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망이 뚫리면요, 오히려 블랙홀 효과에 의해서 지방이 더 약화됩니다. 인프라가 강화되면요,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할지 모르지만 지방은 오히려 더 약화됩니다. 지역 인재를 지역 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존 경쟁력을 생각하는 그런 주체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양성되는 인재가 그 지역 특화 산업의 거점 산업에 꼭 충족된다고 어떻게 확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전 국가적으로 심지어는 세계적으로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흡수해서 그 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어느 쪽을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저희들의 이제 학회에서 차원에서 어떤 그런 꼭 특정 개인이 아니고 이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을 공부한 저희 전문가 집단 차원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장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과 분권 또는 균형 발전이 양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이 분화되면요, 분화될수록 편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균형 발전, 같이 똑같이 잘 산다는 건데 이게 따로 굴러가는 두 개의 바퀴처럼 쉽게 한 방향으로 두 바퀴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느끼는데 그게 조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 문 회장님께서는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달성하기 힘든 목표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굳이 이제 제가라면 이제 말씀을 저보고 이제 하라고 하니까 균형이라는 부분을 약간 양보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면은 지금 어떤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시죠. 분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완화하면 수도권이든 어디든 간에 중앙에서의 어떤 규제가 완화되면 결국에는 약간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지역 불균형이 생긴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규제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지역
이 어느 간에 격차가 생기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야기 시작의 잘못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 주셔야 돼요. 예, 근데 격차가 좀 생기더라도 할 수 없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약간 좀 통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규제 완화부터 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23대 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개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지금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제 완화 부분은 저희가 수도권 규제 완화가 바람직한 건지는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된다. 그 취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어떤 상대적인 그 균형성 이런 문제를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지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그런 취지와는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 예. 오히려 그 수도권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 지금 뭐 이게 좀 식상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점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그 주관적인 또 생각도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 공식적인 또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 저희 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균형 발전을 완전하게 이룬다는 것은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문 지리적으로 그 교통이 발달할수록 집적화가 심화가 되고 그리고 지역차가 증가하는 것은 어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집적의 효과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어떤 지역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거점 도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도심권 위주로 이제 중심 전략을 잡아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좀 기반 시설도 충분히 이제 공급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구심적 유인을 좀 한 몇 군데 잡아서 그 지역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넓혀가자 그런 취지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그 산업화된 기반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산업화 기반들을 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들은 좀 규제를 완화를 해서 좀 자율적으로 그래서 어떤 좋은 뭐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든 어쨌든 한번 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할 수 있는 자율성을 좀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전반적인 취지입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네, 우리 그 최한식 간사님께서는 오늘 국민의힘에 윤석열 후보님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에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덜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갔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게 문자가 왔습니다. 댓글이 달렸는데 정정하 교수님 말씀을 참 잘 하시네요. 국민의힘이 다양한 자치분권 공약을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또 자치분권에는 여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자치분권 공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지 어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와서 좀 답변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어려운 질문들을 왜냐하면 이게 첫 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방자치 분권화라는 그 추세 자체는 저희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정정학 회장님 말씀처럼 되게 보수적인 입장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분권화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 그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권화에 있어서 단지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개헌이 있어야만 반드시 이런
지방 분권 정책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 조금 괜히 이제 정쟁만 심해지고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 가지고는 꾸준히 뭐 그것은 노력은 하겠지만 그 현실적인 정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을 좀 고려하고 그다음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적인 정책이나 입법이나 이 양 정당들 사이에서 그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자치분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떤 정쟁이 될 수 있는 이념적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히 지방이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정책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통점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진행에는 사회자도 토론에 가담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요. 예. 이제 30년 된 그 헌법이 지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얼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일까 이런 생각이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30년 된 옷을 절대 입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또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졌던 이 법인데 이 법을 그냥 가지고 우선 민생을 먼저 챙기자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좀 염려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그 개헌 관련해서 좀 이제 지금 아마 우리 정정학 회장님 대해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캠프 쪽에서 그 동의하시면서도 그 개헌이라는 이슈가 워낙 크니까 좀 이제 신중하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일종의 제안인데요. 어쨌든 대한민국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그런 그 통치 구조가 없습니다. 즉 물론 맞습니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지금 역대 정권들이 보면 대통령이 막상 개헌에 대해서 강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분권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번 앞으로 차기 대권을 승리로 이끄시게 된다면 대통령 차원에서 분권에 대한 개헌 논의를 좀 주도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 개헌 논의를 국민이 해야지 대통령이 합니까? 그러나 그걸 그렇게 국민께 말씀을 하시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국가 진짜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이 정말로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한번 대통령 차원에서 한번 해주십사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 그 정책적 제언을 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을 논의를 하면 사실 지방 분권 요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서 이제 관심사를 딱 가지고 지방 분권 부분에서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법률적 제한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치권을 좀 고도화하자 그런 논의만 해서 개헌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도 저희가 이제 여기 발제문에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후보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식 모델처럼 그 어떤 헌법의 일반적인 어떤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 어떤 지방 자치를 좀 더 이제 구체화하고 어떤 최대한의 어떤 자유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다라는 측면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소극적이나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헌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인 그런 측면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근데 뭐 다들 그러면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을 하자.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원포인트 개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의 어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서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드린다는 점을 좀 실현 가능성은 국민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그거는 국민적 합의가 완성하는 것은 국민의 몫인 거고요. 일단은 정당에서는 또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국가 최고의 엘리트들께서
그거를 일단 이니셔티브를 한번 제기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죠. 결과는 당연히 국민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능한 인재들과 뜻이 있는 분들이 그 대통령께서 만일 그런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셨다면 자연스럽게 뜻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뒤까지 책임지는 말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주십니까?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 그거는 저희가 아까 듣도록 댓글에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했는데 같이 함께 사당과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답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 어떤 정책이든 국민들이 원하고 또 지역 지방 분권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은 당연히 협조하고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네. 협조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정정아 토론자께서 뭔가 이렇게 그 열정이 확 식은 그 표정과 눈빛을 하고 있으시니 이 사회자가 아주 진행하기가 갑자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서로 제안을 하시는 자리니까요. 그 이제 저 자치분권의 과제라는 게 아주 디테일하고 현장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대선 국민 대통령이 또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것들은 아까 디테일한 부분들은 대통령의 어젠다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어젠다에서 왜 지금 개헌이 나오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제도적 요인이 뭔가라는 것을 저희 학자들이 공부했을 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자치 입법권을 제약하는 헌법. 헌법에서 이게 규정을 풀지 않으면 더 이상 조례라든가 이게 자치 입법을 통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인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치 재정권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대 4 정도의 이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돼야만 이게 뭔가 지역에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거지. 자치 선진국의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추세로 가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제안한다면 두 가지죠. 자치 입법권과 자주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뭔가, 이게 이제 인 거고요. 곧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토론 시간이 임박해서 꼭 이게 현안된 이슈 하나만 조금 입장을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그 정부에서 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건데,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 중에서 획기적인 것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다양화입니다. 이걸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에서 오늘 아침에 어느 조간 신문에서도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라는 것은 이게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보다는 소위 인구 소멸로 지방 소멸되는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으로 사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지는 이런 비판이,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도 이게 법안이 들어오면 국민의힘도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지금 행안부가 만든 지금 아니에요. 그중에 지금 세 가지가,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단체장을 추천하는 거죠. 외국의 소위 책임 행정관 제도라는데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단체장을 겸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단체장의 권한을 굉장히 축소하는 안. 이 세 가지를 지금 행안부에서 안을 넣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인데요. 일부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 단체장을 간선제로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이건 사실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단체장 그 의회에서 하는 경우 많습니다. 소위 그 시티 매니저에서 많이 있습니다. 자치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 이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학 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종류나 그다음에 그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기관 구성을 좀 더 이렇게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신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말씀이 아니고 이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법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을 지금 행안부에서 이제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수렴을 하는데, 행안부가 난 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국민의힘하고도 이제 곧 협의가 되겠죠. 이제 법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아직 뭐 논의된 바는 없으신가요? 예, 구체적으로 뭐 저희 정책본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논의된 바는 없고 아마 저도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잠깐 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제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마침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더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 얘기도 좀 드리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현실적인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좀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어, 말씀하시죠. 예, 제가 이 균형 발전 관련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앞에서 다른 당에서의 어떤 토론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길래 생활 균형 지금 우리 윤석열 캠프에서도 지금 생활 기반 강화를 통한 어떤 그런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지난 앞에 세션에서의 어떤 이야기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바로 외국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벌써 사실은 꽤 오래됐죠. 외국인 또는 이민자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또 다르면 용어조차도 다 다른데요. 특히 이 지역 산업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사실상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한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3D 업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뭐 취업이 안 된다, 경제가 여러 가지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말 가기 싫은 곳, 3D 업종이라든지 지방에서의 그 노동력은 지금 사실상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지금 외국인들, 이민자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까 우리 발표하시면서도 이 주로 중앙 거버넌스 차원의 이야기 때문에 지역 분권이라든지 생활 자치 관련되는 이야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아쉽다. 좀 더 많은 그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이민자 문제에도 좀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즉 우리의 현실을 이제는 솔직히 인정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 경제를 사실상 지금 바치고 있는 이민자들. 문제는 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내국민들이 그렇게 썩 좋은 시각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사실은 굉장히 좀 위태롭게 본다든지 뭐 제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그런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라 할까요? 불편한 느낌을 가진 또 국민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캠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민 정책 문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취업 계층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그 반감도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어서 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되고 그렇지만 이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지금 잠재적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잠재 성장률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이 이민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이 이민자들의 어떤 증가라는 것이 어떤 심리적 그 반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 다른 그 나라들의 경우에 어떤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 이민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민자들이 어떤 사회에 동화가 돼서 그 사회 문화에 충분히 이렇게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 동화가 되면 좋을 텐데 거의 그렇지 못하고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체 커뮤니티가 어떤 무슨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는 또 우범 지역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도시 내에서의 어떤 사회적 문제가 또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렇게 쉽사리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문제들에 또 반발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공동체 형성보다는 또 어떤 이민자들과 또 지금 국민들과의 어떤 분열 갈등 상황을 조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미국과 같이 어떤 이민 문화가 어떤 사회적인 합의로서 받아들여져서 최초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이민자들이 물론 이제 뭐 3지 업종에 종사를 하지만 그 세대가 흘러가면서 점차 이렇게 그 주류층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 이런 것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이제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초기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극복할 거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그 감안을 해서 좀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그 어떤 그 숙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안고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이 이민자 문제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를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내심 기쁩니다. 상당히 그 구체적인 말씀을 답변 속에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해서 상당히 기쁘고요. 근데 방금 아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분권 문제도 결국에는 먼저 지방에 대한 신뢰와 어떤 그런 그 분권을 먼저 시작해야만이 그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고리가 순환 고리가 풀리는 것처럼 이민자 문제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적 감정이 별로 안 좋고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인데 그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짚어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국민 일자리하고 이민자 일자리하고 중복이 거의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결국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 우리나라 국정 운영 책임자들께서 국민들에게 과감하면서도 솔직하게 사실을 알려드리고 국민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적극적이고 창도적인 입장에서 한번 대선 때는 지금 뭐 민감하니까 못 하시더라도 조만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 문제를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삼으셔서 이 지역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런 경제 성장이라 할까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지속 가능 성장의 중요한 하나의 그 돌파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저 공약을 보면 지금 중에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아마 미루어 짐작한데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아마 다루기가 조금 민감해서 빠지신 것인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의 기본적인 포지션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치경찰제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원래는 시군구 단위로 하다가 지금 광역경찰로 지금 넘어갔는데 이 배경은 일단 자치경찰이라는 걸 시작해 보자는데 의미를 두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방자치분권 영역에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는 전혀 말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입장하고요. 또 하나는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워낙 교육계에서 반발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자치분권 현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캠프 내에서 논의가 되셨는지 아니면 뭐 이건 우리가 이번에서 나는 다루지 않기로 하셨다는 건지 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그 교육자치, 일반자치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좀 숙성된 결론을 좀 못 내고 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이게 뭐 꼭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약
아니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서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외된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물어보셨던 자치경찰제 문제는 이 저희들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자치경찰제도 실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경찰자 치안의 부분인데, 이제 주민 자치에 있어서 어떤 치안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그 자치 경찰의 취지에 맞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은 맞는데, 지금 경찰 자치에 관한 그 법률 규정을 아시겠지만 되게 그 사안 자체가 그 뭐 교통이라든지 뭐 일부 그냥 그 성범죄라든지 해서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뭐 분명하게 그 구분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사의 범위에 있어서도 이 그 일반 교통사범 수사는 자치 경찰이 담당을 하고, 근데 또 범죄가 좀 심각해지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그 피해자가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일부는 그 경찰 자치경찰 부분이고 일부는 그 국가경찰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자치경찰제가 정립이 되려면 정말 그 어떤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점차 좀 더 구체적인 그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아마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이라 그럴까요? 또는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지금 사실은 경찰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누려고 하는 그 이유가, 지금 예를 드신 지금 뭐 교통사고 같은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의 사건인데 한쪽에서 그냥 하는 게 맞지요. 뭐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 경찰서가 또는 경찰관이 하는 일을 한번 섬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를 금방 느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소위 말해 치안 관련되는 거는, 제가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건 국가경찰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생활안전과 관련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사실은 경찰서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생활 안전과 관련된 것들. 근데 그 생활 안전을 왜 굳이 중앙경찰이 해야 됩니까? 그거를 지방 경찰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방 경찰 업무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렇게 과감하게 좀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그런 취지였고요. 이제 지방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이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제 큰 취지에서는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로서 역할을 좀 특정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경찰청이 이제 국가수사본부도 이제 경찰청 산하에 있고, 그러면서 자치경찰로 이관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찰청이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일부 규제라든지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청이 상당히 이제 비례해진 기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자치가 좀 더 이제 현실적이고 폭넓게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문이나 제안 있으십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 문제 하나 다뤄주기를 지금 시간이 청년 지금, 문제요. 시간이 별로 사실은 없는데.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균형 발전 이야기 하시면서
지역 인재도 말씀하시고요. 그런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우위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거점 산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지방마다 어떤 그런 거점 그걸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지금 자치학회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바로 사실은 지금 역대 정권이 지방마다 다 거점 산업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아까 표현대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왜 저기만 하냐, 우리도 하나 달라고. 그러다 보니 지금 전국이 다 있습니다. 동서남북 뭐 도로 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군 단위로도 보면 거기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럼 무슨 그게 지역 거점입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지방 분권 또는 균형 발전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이슈가 초광역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씩 무슨 아니 너가 이거 하나 먹어라, 너는 요거 하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전국을 정말 거점 큰 정말 초광역으로 이렇게 한 4개나 5개로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게 하는 그야말로 진짜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지역의 인재를 그 거점에서 다 해결하는 거죠. 전라남북도가 다 합쳐지는 거고 경상남북도가 다 합쳐지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인재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현실적인 지역 거점 또는 지역 인재 또는 청년 창업이 저는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아까 전에 제가 이 거점 산업 이런 말씀드리면서도 같은 취지에서 사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그 기반 시설이 들어오고 그 충분한 수요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메가시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규모의 그 도시가 어떤 지역별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지 이 균형 이 발전이라는 그 전제가 달성되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이 그 도로망이 발달하고 교통망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달한 현실에서 그 어떤 시군구 자체적으로 생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발전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개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프랑스의 어떤 모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꼬민들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중심 도시를 형성해가지고 아마 프랑스에서 한 10몇 개 정도 그런 중심지를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보면 하나의 그 작은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발전 전략 자체는 저희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정정화 토론자 말씀하시죠. 저는 청년들을 지금 3당에 다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결같이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다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이제 지역 대학을 더 중요하게 한 축을 보고 있고 인재를 그쪽에서 좀 양성을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는데 2030년 되면 서울대학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가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난다라고 하는데 지역 인재가 지금 없어서 대학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스코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청년들을 입사를 했는데 3분의 1이 다 떠난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용역을 다 맡기고 있는 이런 실정에 청년들을 굉장히 도와주신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거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우리 패널들께서 좀 제안도 해주시고 또 좀 질문도 마무리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또 답변도 또 좀 듣고 싶고요. 예,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지금 지역 대학
육성하고 일자리 만들고 이건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리고 뭐 제 강원대학 교수입니다만 강원도 폐광 지역 영월 정선 얼마나 쏟아부었습니까? 그 지역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지역 균형 발전 내지는 지역에 대한 투자, 지역 일자리 저는 이 방식으로는 가기 어렵다. 저 제안하는 거는 지금 아까 프랑스 꼬멘 말씀하셨는데 그 꼬멘 신디케이트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꼬멘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연대를 해서 신디케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거죠. 그게 뭐 아주 뭐 50개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규모가요. 평균이 한 8,000명, 10,000명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여러 편 논문도 써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는요. 도시 지역은 지금처럼 강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농촌 지역,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구 소멸 지역의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럽도 농촌 지역은 이런 그 시티 매니저 형태 이런 데 많이 가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요. 그렇게 신디케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읍면자치를 해야 돼요. 읍면자치. 저는 제가 만일에 한다면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 농어촌 지역, 인구 소멸 지역만 읍면자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도시 지역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요. 읍면장, 읍면의회로 진출해서 정치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들이 지금 지방 기초의원 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더 낮은 단위면 충분히 진출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기 고향 만들고 저는 균형 발전은요. 자생력 없는 데는 아무리 쏟아부어봐야 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지역계에서 청년들이 이런 걸 만들고 이런 걸 하자고 그럴 때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들이 일자리를 운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내 고향에 읍면장, 읍면의회 하면요. 연세 드신 변호사님들이 가시겠어요? 안 가시지. 그럼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거기서 가면 지역 대학도 살고 저는 그래서 읍면 자체가 우리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접목해서 제가 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한 인구 2만이 무너져가는 이 턱내 군대는 농촌 지역 이런 걸 대상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고 줄기차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뭐 논의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하시면서 저도 드는 생각이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주민자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주민 공동체가 어느 정도 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형성이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 지역에서는 사실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고 유동적이고 그리고 아까 꼬민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 도시 중심에 성당 그리고 이제 시청 같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항상 어떤 종교적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 자체에 좀 더 우리하고는 좀 상황은 다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죠. 근데 오히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읍면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불악이라고 했던 그런 표현들이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 자체에는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부분도 제가 공감을 상당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정책 파트에 올려가지고 당의 제안을 하시겠답니다.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우리 문병기 예. 네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좋은 이슈를 정말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방자치와 이 대학의 문제, 청년 실업 또는 인재 양성과 문제는 조금 좀 스케일 보는 판을 좀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제가 이민 관련해서도 말했습니다만 이거는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민자로 보이는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해외로 많이 나가 있는 또 사람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즉 언제부턴가 사실 오래된 이야기죠. 이제는 인력 풀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도 사실은 해외 유수 인재들은 적극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숙련 또는 단순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이제 막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대학 나온 인재들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크고 더 좋은 직업, 더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일단 우리 국민들만으로 또는 대한민국만으로서 그런 젊은 인재들의 어떤 그런 수요를 충족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시각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좀 보시고 우리 인재들을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통상이라든지 관련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터주시고 또는 해외 유명 그런 유수 대학들의 또는 커리큘럼도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그냥 받았다가는 우리 대학 큰일 나겠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이 큰일 날 테니까 그 어떤 국가적인 협정을 통해서 어떤 소위 말해서 교통 정리를 해서 꼭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것, 우리나라에 없는 것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인재들이 그것을 배워서 세계 인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최현식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서 오신 분께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답변과 함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두 분이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정정학 회장님은 언면자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문명약 회장님은 또 글로벌한 차원까지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또 장단에 제가 또 맞춰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분 모두 양쪽 다 아주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셨고 정책적으로도 정말 새겨드려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여기는 좀 입을 크게 하기보다는 좀 귀를 크게 해서 왔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하여튼 말씀해주신 그런 제언들을 어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오해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윤석열 후보는 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 절대 이제 중앙 집권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권에 대한 의지도 강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에 대한 인식과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최대한 정책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에 다룰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곧 지방의 현실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지속성, 새로운 것의 준비도 조화도 필요하지만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분의 패널과 또 당에서 나오신 최현식 변호사님의 말씀들이 다시 잘 조화가 돼서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웃는 그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